제가 평생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있습니다. 75살 된 한 분이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그분은 그저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혼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병실에는 같은 나이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 주변에는 늘 누군가 있었어요. 자식만이 아니라 오랜 친구들, 후배들, 제자들이 번갈아 찾아왔습니다. 두 분 다 성실하게 사셨고, 열심히 일하셨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노년의 모습은 이렇게 달랐을까요?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60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요. 아니, 어쩌면 50대 후반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분은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살아봤어.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다른 한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몰라.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만약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노년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갈림길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왜 고집이 세지는지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고집은 신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고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세상이 자꾸 빨리 변한다는 것을요. 스마트폰을 보면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고, 젊은 사람들 대화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뉴스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나도 배워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라며 부정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를 선택한 사람은 계속 배우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세계 안에 갇힙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를 선택하게 될까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그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내가 젊은 사람한테 배워. 이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고, 책임지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일을 알 뿐입니다. 지금 시대의 일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90을 넘긴 나이에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가? 요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나? 제가 물을 때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8살이 되도록 내 말이 맞아만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뭘 제안해도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야 하셨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처음엔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는 척했지만 점점 대화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식사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더군요. 그분은 그때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안 됐던 겁니다. 그분은 늘 결론을 먼저 내셨거든요.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족들이 전화를 점점 짧게 끊진 않습니까? 함께 있어도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말을 정말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요. 고집이 세다는 건 결국 이겁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 밖은 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지만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책을 읽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쓴 책도 읽었어요. 읽다 보면 제가 생각지 못한 관점들이 나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 싶기도 하지만 곱씹어 보면 아, 그런 면도 있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만나면 무조건 거부부터 합니다. 그건 아니야. 옛날 방식이 맞아.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착각이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 그때는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차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써서 우체국에 가서 붙였죠. 그게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합니다. 이게 지금의 최선입니다. 편지가 틀리고 카톡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편지만이 진짜 소통이야, 카톡은 정성이 없어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람들과 연락이 끊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카톡으로 소통하니까요. 나이 든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인정이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표현 방식이 다른 겁니다. 우리 때는 명절에 직접 찾아가서 세배하는 게 인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영상통화로 얼굴 보며 인사하는 것도 인정입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방식만 맞아 라고 고집하면 그 마음을 못 받게 됩니다. 형식 때문에 내용을 놓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손자한테 카톡 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죠. 이게 뭔 소용이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니 손자와 매일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할머니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이걸 진작 배울 걸 하고요. 만약 그분이 난 그런 거 모르겠어, 전화하면 되지 뭐라고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손자는 바쁘니까 전화는 자주 못합니다. 그럼 연락이 점점 뜸해졌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 방식에 맞춰라 하십니까? 고집의 또 다른 얼굴은 이겁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100명을 가르치면 100가지 인생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조언을 해도 어떤 학생한텐 도움이 됐고 어떤 학생한텐 안 맞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너도 이렇게 해. 하지만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성향과 다른 사람의 성향도 다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저도 한 학교에서 정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해야 해라고 하면 맞을까요? 지금은 이직도 많고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깁니다. 환경이 달라진 겁니다. 만약 제가 제 경험만 옳다고 고집한다면 젊은이들은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언할 때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먼저 들은 다음에 제 경험을 참고 사항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내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내가 판단해보게.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귀 기울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니까요. 고집이 센 사람의 말버릇이 또 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 다 해봤어. 이 말은 겉으로는 경험을 나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너는 특별한 게 없어. 나도 다 겪었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똑같을까요? 여러분이 30대에 겪었던 고민과 지금 30대가 겪는 고민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30대였을 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습니다. 일자리도 지금보다 많았어요. 반면 지금 30대는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값이 더 빨리 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너 나이 때 힘들었어. 그래도 악착같이 모아서 집 샀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위로가 아니라 상처입니다. 진짜 경험을 나누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더 어려워 보이는구나. 지금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말할 때마다 그건 안 돼. 나도 해봤는데 망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됐습니다. 몇 년 후 그 아버지는 후회하셨습니다. 아들이 무기력해졌거든요. 그제야 깨달으셨대요. 자기가 아들의 도전을 막았다는 거요. 아버지가 실패한 사업과 아들이 하려던 사업은 달랐습니다. 시대도 달랐고 방식도 달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기 경험만 절대적이라 생각하신 겁니다. 고집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자식들이 명절에만 잠깐 들렀다 갔습니다. 오래 있질 않았어요. 그분은 자식들이 날 귀찮아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뭘 말하기만 하면 그건 아니야. 내 말대로 해라고 하셨거든요. 자식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듣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멀어질 수밖에요. 반대로 제가 아는 다른 분은 90이 넘으셨는데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물으셨거든요.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든 건 없니? 그리고 자식이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조언은 나중에 자식이 물을 때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주 찾아옵니까? 전화가 자주 옵니까? 만약 연락이 뜸하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늘 가르치려고만 하진 않았는지, 상대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진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 들어서도 고집 센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첫째, 모르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모르는 게 천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문화도 모르고 새로운 기술도 모르고 변화하는 사회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난 이런 건 잘 모르겠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설명해주고 싶어 합니다. 둘째,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언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하나? 내 생각은 어때? 이건 어떤 의미인가? 질문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단언하면 대화가 끊깁니다. 저는 제자들을 만나면 늘 물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셋째, 경험을 나눌 때는 참고 사항으로만 제시해야 합니다. 내 경험으론 이랬는데 지금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절대적 진리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학생들에게 조언할 때도 항상 이건 내 생각일 뿐이네. 자네가 판단해보게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넷째,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엔 이상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 보십시오. 젊은이들 방식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맞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도도 안 하고 거부하면 세상과 점점 멀어집니다. 저도 처음엔 컴퓨터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 편하더군요. 만약 난 그런 거 안 해라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섯째, 틀렸음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면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자존심은 틀렸을 때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 말이 맞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저도 가끔 제자들한테 내가 잘못 봤네. 자네 말이 옳았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감동했어요. 100살 넘은 스승이 자기 말을 인정해 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고집은 신념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틀릴까 두렵고, 무시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건 고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럼 진짜 외로워집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배웁니다. 지금도 물어봅니다. 지금도 틀렸으면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집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예순을 넘기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요. 늘 불평하는 사람과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으로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불평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쳤어. 허리가 아파. 날씨가 안 좋아. 점심 먹을 때도 불평합니다. 요즘 밥맛이 없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저녁이 되면 또 불평합니다. 텔레비전에 볼 게 없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루 종일 불평입니다. 일주일 내내 불평입니다. 1년 12달 불평입니다. 그런 분들 곁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을 듣는 건 피곤한 일이거든요. 처음엔 위로해줍니다. 그러게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불평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하나둘 떠나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뜨네. 고맙네. 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나이에도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감사해 합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네 합니다. 몸이 불편해도 돈이 넉넉지 않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런 분들 곁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요즘 하루에 불평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감사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입 밖으로 낸 말 중에 불평이 몇 개고 감사가 몇 개인지요. 불평이 더 많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입버릇이 있으셨습니다. 다 늙어서 뭐 하러 사나 이 말을 수시로 하셨어요. 자식들이 전화하면 나 같은 늙은이 신경 쓰지 마 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 하면 이 늙은이가 뭘 하러 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은 전화를 덜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부르기를 그쳤습니다. 그분은 더 외로워지셨고 그럴수록 더 불평하셨습니다. 아무도 날 찾지 않아 하면서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말로는 안 그랬지만 태도가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니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불평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불평하면 계속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처음엔 진짜 힘든 일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런데 점점 작은 일에도 불평하게 됩니다.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하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뭔가 해소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셨습니다. 걷기가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은 아프지만 손은 괜찮아. 그래서 뜨개질을 할 수 있어. 똑같이 무릎이 아픈데 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시고 다른 분은 손은 괜찮아서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늙으니까 안 돼. 나이 들면 다 그래.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불평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늘 초라합니다.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과거와 비교하며 한탄할 것인가, 현재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을 것인가. 저도 젊었을 때는 하루에 책을 몇 권씩 읽었습니다. 지금은 한 권 읽기도 벅찹니다.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과거와 비교한다면 매일 한탄해야 합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 비교 대상을 바꾼 겁니다.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않고 책을 못 읽는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럼 감사할 거리가 보여요. 불평하는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던데, 저 사람은 돈이 많던데, 친구는 건강하던데,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뭡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우린 왜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할까요? 저는 평생 이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불평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요. 불평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만약 감사하고 싶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럼 감사할 거리가 보입니다. 나는 그래도 낫네. 나는 이런 건 있네. 같은 현실인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불평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혼자 사십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외로우실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혼자라서 외로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다른 분도 혼자 사십니다. 역시 배우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라서 자유로워 하십니다. 똑같이 혼자인데 한 분은 외로움을 보고 다른 분은 자유를 봅니다. 사실 둘 다 있는 겁니다. 외로움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불평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십시오. 못하는 것을 세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세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네. 걸을 수 있네. 볼 수 있네. 들을 수 있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게 다 되는 건 축복이거든요. 둘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큰 것만 감사하려 하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도 감사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이 국이 맛있네. 창밖에 새가 지저귀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루가 감사로 채워집니다. 셋째, 불평이 나오려 할 때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 의식해야 합니다.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불평할 일인가? 대부분 별일 아닙니다. 넷째, 불평 대신 해결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평은 문제만 말합니다. 하지만 해결은 방법을 찾습니다. 날씨가 더워. 이건 불평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가야겠다. 이건 해결입니다. 불평할 시간에 해결책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불평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말을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괜찮아. 다행이야. 고마워.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하세요. 그럼 나중엔 자연스러워집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곁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엔 사람이 모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에 사람이 있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불평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늘리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불평이 나오려 할 때 멈추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단 하루만 해봐도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집도 줄이고 불평도 줄였는데 그래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외로운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60까지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60을 넘기면서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의 관계가 다 역할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상사였고, 집에서 가장이었고, 모임에서 리더였습니다. 그 역할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고, 모임에서 물러나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역할과 관계했지, 여러분이라는 사람과 관계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난 한 사장님은 회사 다닐 때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각종 모임 사람들. 매일 약속이 있었어요. 그분은 나는 인맥이 넓어라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먼저 연락했어요. 밥이나 먹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한두 번 만나주곤 슬슬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충격받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잘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장으로서 대접했고 사람들은 사장이니까 따랐던 겁니다. 인간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진짜 관계는 역할과 상관없이 이어집니다. 내가 사장이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이 진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니까요. 역할 관계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회사 사람 만나고, 거래처 사람 만나고, 필요한 사람 만나다 보면 하루가 갑니다. 진짜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만나자 하고 미룹니다. 그러다 은퇴하면 그제야 친구를 만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안 했으니 어색합니다. 상대도 이미 자기 생활이 있어요. 끼어들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정년 퇴임하고 나서야 깨달으셨답니다. 평생 학생들, 동료들과만 지냈지 진짜 친구는 없었다는 거요. 통화 목록을 보니 다 업무 관련 사람들이었대요. 그분은 뒤늦게 옛날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니까 어색했어요. 억지로 몇 번 만났지만 대화가 안 이어졌습니다. 서로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역할 없이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만드는 관계가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할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만들까요? 첫째,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존심이 생깁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그 자존심이 여러분을 외롭게 만듭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만나자고 하십시오. 먼저 관심 가지십시오. 관계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100살이 넘었지만 제자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요즘 어떤가? 잘 지내나? 물어봅니다. 그럼 제자들이 반가워하며 찾아옵니다. 둘째,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받기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대접받아야지. 하지만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뭘 줄 수 있을까요?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경청을 주면 됩니다. 요즘 뭐가 힘드니? 무슨 일이니? 물어보고 들어주는 것. 그게 주는 겁니다. 셋째, 꾸준히 만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두세 달에 한 번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근황을 알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저는 몇몇 제자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분들이 바빠도 시간을 냅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약속이 됐거든요. 넷째,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금방 드러납니다. 상대도 바보가 아니니까요. 진심이 없으면 상대도 진심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 이 말을 진짜 궁금해서 물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답을 들으십시오. 진짜로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옛날 친구만 찾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람도 만나세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도 좋고 젊은 사람도 좋습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고 봉사활동도 하고 새로운 걸 배우러 가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납니다. 저도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강연을 하러 가면 새로운 청중을 만나고 그 중에 인연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계를 만들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쁜 관계도 있거든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에너지 빠지는 사람,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관계는 오히려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좋은 관계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고,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고 나면 하루가 좋아지는 관계요.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웃게 되는 사람,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이 넘으셨는데도 친구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늘 웃으시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힘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선 웃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주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기분 좋아지게 하는 사람일까? 기분 나빠지게 하는 사람일까? 관계는 거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돌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자식 다 키우고 나서, 시간 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만드는 관계가 미래의 관계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친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에게. 요즘 어떤가?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겁니다.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노년으로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노년을 봤습니다. 행복한 노년도 봤고, 불행한 노년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년이 어떤 모습일지는 60대에 결정된다는 것을요. 60대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사느냐가 70대, 80대를 결정합니다. 60대에 고집만 부리고, 불평만 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면 70대는 외롭습니다. 80대는 더 외롭습니다.
반대로 60대에 유연해지고 감사하고 관계를 만들면 70대는 풍요롭습니다. 80대는 더 풍요롭습니다. 똑같이 나이 드는데 전혀 다른 노년이 됩니다. 그 차이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선택이요. 저는 90이 넘어서도 100살이 넘어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60대부터 준비했거든요. 고집 버리기, 감사하기, 관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가르치던 사람이 물어보려니 어색했어요. 평생 진지하던 사람이 감사하려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고, 대화가 더 깊어졌고,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00살이 넘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고, 후배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납니다. 이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고집을 부릴 것인가, 유연해질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혼자 있을 것인가, 관계를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75살에 후회하셨습니다. 60대 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면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바꾸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에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천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 행복하게 사십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깨달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천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십니다. 이미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고집 부리려다가 한번 참아보십시오. 내 말이 맞다고 우기려다가 상대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하려다가 멈춰보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단 하루만 해보십시오. 그럼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10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웁니다. 아직도 바꿉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더 좋은 노년을 살고 싶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습니까? 혼자 앉아서 아무도 날 찾지 않아 라고 한탄하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 둘러싸여 오늘도 감사하네 라고 웃는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100년을 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집을 버리십시오. 유연해지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축복이 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떤 노년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